여러분, 혹시 6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70평생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오늘 그 여자를 마주치고 저는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매일 아침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던 그 할머니가 제 가슴 속에 60년 넘게 살아 숨쉬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죽기 전 꼭 한번 보고 싶다며 잠 못 드는 밤마다 이름을 불렀던 그 순이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75살 김철수라고 합니다. 5해 전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병원을 집 삼아 아내 곁을 지켰고 아내가 눈을 감던 날 저는 그냥 텅 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은 날들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조금씩 새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올라오고 생일이면 전화가 오지만 일상의 대부분은 온전히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고독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챙겨 입고 집 앞 공원으로 나갑니다. 이른 새벽 공원은 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잎, 까치 우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청소차 소리. 그 소소한 것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의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밥을 짓습니다. 흰쌀밥에 계란 후라이 하나, 전날 남은 국을 데워 한 상 차리는 것이 제 아침입니다. 누군가는 쓸쓸하다 하겠지만 저는 이 시간이 꽤 좋았습니다.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라디오 볼륨을 원하는 만큼 높여도 되고 국을 냄비째 식탁에 올려놔도 뭐라 하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요. 오전이 지나면 노인정으로 향합니다. 동네 노인정에는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장기도 두고 화투도 치며 오전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장기 솜씨가 꽤 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박씨 영감, 최씨 어르신, 정씨 할아버지, 이 세 분이 제 단골 상대인데 세탁쳐도 저를 잘 못 이깁니다. 물론 질 때도 있지만 그러면 박씨 영감이 오늘은 내가 봐준 거야 하며 배시시 웃고 저도 따라 웃으며 하루가 지나갑니다. 점심은 노인정에서 같이 먹거나 가끔 집 앞 분식집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을 시켜 먹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1시간쯤 자고 날이 좋으면 다시 공원 벤치에 나가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저녁은 간단히 먹고 뉴스를 보다가 9시쯤이면 잠자리에 듭니다. 파도 없는 잔잔한 물처럼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아내가 곁에 없다는 것이 여전히 가슴 한켠에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무게와도 제법 친해진 터였습니다. 이 조용한 일상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제 삶에 새로운 파도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부터 그 평화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새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당일 복도가 잠시 시끌벅적하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옆집 사람과 얼굴 한번 제대로 마주칠 일도 없는 아파트 생활인데 누가 들어오든 상관없다 싶었습니다. 문제는 사흘 뒤에 터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생선을 구워 먹었는데 냄새가 나는 쓰레기 봉투를 현관 앞에 잠깐 내놨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버리려고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문을 열자마자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를 후려쳤습니다. 아니, 집안에 냄새 나는 게 싫으면 일찍 버리든가. 남들이 이 냄새를 다 맡아야겠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옆집에서 막 문을 열고 나온 70대 할머니 한 분이 제 쓰레기 봉투를 발끝으로 가리키며 서 있었습니다. 눈썹이 잔뜩 찌푸려진 얼굴, 목소리는 또 어찌나 카랑카랑하던지. 저도 할 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워낙 갑작스러운지라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얼른 봉투를 들고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야 억울함이 북받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제가 복도에서 박씨 영감을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옆집 문이 열리더니 그 할머니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복도는 공용 공간이에요. 남들 다 다니는 데서 오래 서서 떠드시면 어떻게 해요? 박씨 영감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 뒤로도 사건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운동화 신는 소리가 크다고,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너무 쾅쾅거린다고, 심지어 제가 라디오를 트는 것도 벽을 타고 소리가 들린다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도 처음 몇 번은 꾹 참았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되기나 잘하세요. 내가 어디 대놓고 폐를 끼쳤다고 이래요? 맞받아치고 들어오면 속이 좀 풀릴 것도 같았는데 오히려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도 씁쓸함과 외로움이 배로 밀려왔습니다. 싸우고 나면 라디오 소리도 왠지 크게 못 틀겠고 발소리도 조심조심 걷게 되고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보며 사는 기분이 참 서글펐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그 까칠한 할머니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 아닙니다. 복도에서 마주칠까봐 괜히 조심스럽고 혹시 또 한마디 들을까봐 쓸데없이 신경이 쓰이고 75살 노인이 옆집 할머니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것이 스스로도 어이없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싶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 저 할머니 한 분이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노인정에서 장기를 두고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열었더니 여느 때의 광고 전단지들 사이로 빛바랜 크림색 봉투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우편함 열쇠를 돌리는 손이 왜인지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는 그 봉투에는 오래된 인쇄물 특유의 잉크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제가 다닌 경기도의 작은 초등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벌써 100년이나 되었다니 세월이 실감났습니다. 초대장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자리에 꼭 오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받고 사흘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볼 때마다 집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동창회야. 가봤자 서로 얼굴도 못 알아보고 어색하기만 하지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동창들과 수십 년째 연락이 끊겨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이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멀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동창회 전날 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했습니다. 순이, 그 이름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단발머리를 양쪽으로 단정히 묶고 다니던 소녀. 비 오는 날이면 작은 노란 우산을 챙겨와서 저랑 같이 쓰고 집까지 걸어가던 아이. 수업 시간에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살며시 공책을 밀어주던 눈매. 그리고 졸업식 날 운동장 느티나무 아래서 수줍게 건네주던 편지 한 장. 그 편지는 지금도 제 낡은 일기장 사이에 고이 접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헤어졌느냐고요?
어쩌면 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대가 그랬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고 제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자연히 멀어졌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전화기도 없었고 편지를 써서 주소를 알아내 붙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에 품고만 있다가 세월에 쓸려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수십 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바쁘게 살 때는 그 이름을 떠올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혼자가 된 이후 고요한 밤이면 가끔 그 소녀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꿈에서도 한 번씩 나타났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서 수줍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잘 살고 있는지 얼굴만 볼 수 있다면 그 생각이 스치자 저는 이미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홀린 듯이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명절 때나 꺼내 입는 감색 정장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구두를 꺼내 헝겊으로 닦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혹시 나올까? 혹시 거기 있을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60년이 넘었고 이사도 갔을 것이고 혹여 오더라도 서로 못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같은 공기를 한번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장을 반듯하게 입고 구두끈을 꼼꼼히 묶고 동창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동창회장은 동네 중식당 2층 연회홀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50년도 더 된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악수를 나누고 서로 이름을 부르며 웃고 어떤 분들은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귀에 익은 듯 익지 않은 목소리들, 낯이 익은 듯 낯설기만 한 얼굴들. 저는 입구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명찰을 받아 가슴에 달고 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명찰에는 졸업 당시 이름과 함께 요즘 사는 곳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걸어다니며 사람들의 가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알아보고 손을 내밀었고 저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그 얼굴들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순희. 명찰마다 시선이 머물다 떠났습니다. 박순희, 이순자, 김순례. 비슷한 이름들이 있었지만 제가 찾는 그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못 온 것일까?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일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홀을 한 바퀴 돌고 나서도 보이지 않자 저는 슬그머니 구석 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기대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눈은 자꾸만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혹시 늦게 오는 것 아닐까 싶어서요. 누군가 제 옆에 와서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옛 동창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반 친구들 중 벌써 몇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리가 무르익고 건배가 한 차례 돌고 나서 저는 소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오늘은 그냥 친구들 얼굴이나 보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자. 어차피 순이는 오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어깨를 탁 치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익숙하게 느껴지던지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야, 김철수, 너 아직도 술버릇 못 고쳤냐? 구석에 혼자 앉아서 혼자 마시는 거 봐라. 카랑카랑하고 날이 선 그 목소리.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아침 복도에서 저를 호통치던
제 일상의 평화를 빼앗아간 바로 그 옆집 할머니가 저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댁이 여기 왜 있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야, 진짜 못 알아보겠어? 야, 이 친구야. 맞은편에 앉아있던 반백발 남자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어렴풋이 얼굴이 기억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같은 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영자잖아, 이영자. 너랑 비 오는 날 노란 우산같이 쓰고 집에 가던 그 순이 결혼하고 나서 개명해서 지금은 영자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눈앞에 서 있는 할머니를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흰머리, 날카롭게 저를 쏘아보는 눈매. 세월이 켜켜이 쌓인 그 얼굴 아래에서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60년 전 소녀의 흔적이 떠올랐습니다. 눈매였습니다. 그 눈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모르는 문제를 풀지 못해 끙끙대고 있으면 옆에서 살며시 눈을 맞추며 웃던 그 눈매. 비 오는 날 노란 우산 아래서 어깨가 닿을 듯 걸으면서 괜히 딴 데를 바라보던 그 눈매. 졸업식 날 느티나무 아래서 편지를 건네며 얼굴이 새빨개져서도 눈은 끝까지 저를 마주보던 그 눈매. 순이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니 영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굳게 다물고 있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홀 안에 왁자지껄한 소음도 그 순간만큼은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와 영자 단둘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영자는 이내 시선을 거두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아있지 않고 뭐해요? 서서 구경하러 왔어요? 그러고는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아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반갑고 기쁜데 동시에 무언가 모를 슬픔이 찔러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영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등이 어쩐지 매우 작아 보였습니다. 동창회가 이어지는 내내 저는 영자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다른 여자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쪽을 보지 않았고 저는 소주잔만 기울이며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왜 개명을 했을까? 왜 하필 제 옆집으로 이사를 온 걸까? 처음부터 저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머릿속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제게 날을 세우던 그 사람이 60년 전 저를 보며 수줍게 웃던 그 소녀라는 것이 동창회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삼삼오오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영자의 팔꿈치 쪽으로 다가가 낮은 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 나가는 길에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자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먼저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절인가 싶어 발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계단 앞에서 영자가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해요, 안 와요? 퉁명스러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반가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조금 걸어가다가 근처 포장마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묵 국물을 한 그릇씩 받아들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영자도 먼저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영자였습니다. 많이 늙었지? 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묵 국물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나도 늙었어요.
저도 괜히 국물 쪽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잠자코 어묵을 하나 집어 씹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5에 결혼을 했답니다. 남편은 성격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40이 넘으면서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영자가 47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빚도 조금 남겨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식당 일도 하고 마트 계산원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잘 있어요? 응, 결혼해서 잘 살아. 이제 나한테 신경 안 써도 돼서 나도 편해. 그 말이 편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 자식들이 다 떠난 것, 요즘 혼자 사는 것. 영자는 말없이 듣다가 그렇구나. 한마디만 했습니다. 포장마차 천막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영자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고 조심스러워서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실 내 옆집으로 이사 오던 날 복도에서 너 보자마자 알아봤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아봤는데 왜? 내가 너무 늙었잖아. 너무 초라해졌잖아. 영자는 손등으로 눈가를 잠깐 닦았습니다. 아주 빠르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내가 기억하는 순이는 언제나 예쁘고 단정한 아이였어. 그 기억 속 순이로 내 마음에 남고 싶었는데 지금 이 꼴을 보여주기가 싫었어. 그래서 모진 소리 하면서 밀어낸 거야. 내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까칠하고 날 선 말들이 전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것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자신을 감추려던 그 마음이 저는 너무나 잘 이해됐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순이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순이 얼굴 보러 동창회 간 거야. 다른 이유 없어.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 그게 다야. 영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 고이는 것이 보였지만 영자는 기어이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늦었다. 들어가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투박함이 이제는 조금도 밉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서자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외투 단추를 목까지 채우며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나란히 걸음을 맞췄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걷는데도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이렇게 걸어온 사람들처럼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나란히 서 있는데 영자가 들고 있던 보자기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영자가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김치. 김치요? 왜 못 먹어? 저는 봉지를 받아들며 멍하니 영자를 봤습니다. 영자는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노인정 박씨 영감한테 들었어. 당신 혼자 밥 먹을 때 김치 없으면 목맨다고.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왔다가 배추 한 포기 두고 갔는데 혼자 다 먹기엔 많아서 담근 거야. 남는 거 주는 거니까 고마운 척 안 해도 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자는 팔짱을 끼고 정면을 바라봤고 저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봉지 사이로 살짝 보이는 영자의 손.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고 마트 일을 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수십 년을 버텨온 손. 그 손으로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을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라고는 차마 못하고 남는 것을 준다는 말로 포장하면서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가 먼저 내렸고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복도를 나란히 걸어가다가 영자의 현관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영자가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가요. 영자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영자가 열쇠를 꽂다 말고 멈췄습니다. 앞으로는 싸우지 말자. 우리.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싸우자고 했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다 보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나다니, 억울하지도 않은데 가슴이 뭉클하다니. 집에 들어와 불을 켜고 식탁에 앉아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가득 뺀 김치가 반찬통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딱 제 입맛에 맞는 간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입으면서 저는 어제 일을 되새겼습니다. 꿈이었을까 싶을 만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호통치던 옆집 할머니가 60년 전 제 첫사랑이라니. 그 사람이 저인 줄 처음부터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밀어냈다니.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을 열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옆집에서 인기척이 나는지, 복도에서 마주칠 것 같은지, 그 까칠한 한마디를 피하려고 타이밍을 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긴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영자의 현관에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심호흡을 하고 공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책길이 달랐습니다. 같은 길인데, 같은 나무와 같은 벤치가 있는 같은 공원인데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새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고, 이른 아침 공기가 더 맑게 느껴지는 것 같고, 아마 제가 달라진 것이겠지요. 벤치에 잠깐 앉아 멀리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일을 하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을 잃고 빚을 갚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신기하고 운명이라기엔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늦은 것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혼자가 아니어도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 아닐까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두부 한 모, 멸치, 그리고 귤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귤은 딱히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집어들었습니다. 아파트에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귤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복도에서 영자의 현관문 앞에 멈췄습니다. 초인종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쓸데없이 긴장이 됐습니다. 75살 노인이 옆집에 귤 갖다 주러 초인종 앞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다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가 나왔습니다. 세수를 막 한 듯 얼굴이 깔끔했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중이었나 봅니다. 영자는 저와 제 손에 든 귤 봉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뭐예요? 귤이요. 슈퍼 가다가 생각나서. 나한테 왜요? 그냥요. 영자는 잠깐 저를 보다가 말없이 귤 봉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반쯤 닫으려다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아침은 먹었어요? 아직요. 들어와요. 짧은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지방을 넘으며 보니 영자의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아침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그런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고 저도 매일 들이댈 만큼 뻔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어느 쪽에서랄 것 없이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영자가 국을 많이 끓였다며 가져오기도 하고 제가 노인정 가는 길에 근처 방앗간 인절미를 사다 놓기도 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여전히 영자는 먼저 인사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도 눈이 마주치면 아주 잠깐, 아주 살짝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란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가 불쑥 말했습니다. 철수야 있잖아. 응? 그때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 졸업식 날 느티나무 아래서 건네주던 그 편지 말이죠. 저는 잠시 영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응, 있어. 아직도.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도 귀가 빨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모른 척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아침마다 기대가 됩니다. 눈을 뜨면 오늘은 영자가 된장국을 끓였을까 아니면 제가 먼저 두드려야 할까 생각하며 일어납니다. 60년 전 소녀는 이제 주름 가득한 할머니가 됐고 저도 백발의 영감이 됐습니다만 이상하게도 복도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들리면 아직도 가슴이 살짝 두근거립니다. 사랑은 늙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젊을 때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라면 이 나이의 사랑은 오래된 아랫목처럼 은은하고 깊게 데워주는 온기 같습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함께 걸을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세상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